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과천 청사 부근에 사무실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먼저 듣고 저희가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저는 20여 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언론 장악 논란에 대해서 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또 장악해서도 안 된다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퍼날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보태면 이른바 2017년 전후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당시에 이름을 붙였었습니다만은 거의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래서 저희가 흔히 조선시대 사화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만약에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지시, 또 실행, 그리고 분명한 결과가 나왔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딱 들어오는 말은 본인은 20년 이상 언론계에 종사했던 언론인 출신이다. 예. 언론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김 대표님이나 저는 이제 언론계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표현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아무튼 업계로 봤을 때는 그랬을 때 또 하나 걸리는 거는 2017년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때 적폐청산이라는 어휘와 또 사화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우리 뭐 김상호 앵커도 그렇고 저도 한 20년이 이제 넘었죠. 네네. 대충 저도 이제 뭐 저널리즘 박사 공부한 것까지 다 치면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네네. 근데 참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동관 후보께서. 근데 네. 그게 이동관이 할 얘기는 아니다. 들으면서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물론이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조선일보가 이를테면 건설 노동자 분신했을 때 옆에서 방조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렇죠. 예. 뭐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런 동안에 예를 들면 김영호 후보자가 유튜브로 막 온갖 가짜 뉴스, 허위 네네. 정보를 퍼나른 거, 그러니까 네네.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굉장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잣대가 뭐 아직 정확하게 어떤 특정 언론사나 그런 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은 굉장히 네네. 자의적으로 본인 편리한 대로 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렇게 세게 논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이분이 어쨌든 굉장히 많은 언론 장악의 시도와 관련해서 네, 네.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라는 걸 그 문서에 보면은 네, 다 네. 이렇게 참조 문건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네, 국정원 인사들이 예를 들면은 경향신문 광고 뭐 기업 광고 사찰한 것까지 막 이런 국정원에서 했다라는 거지 이동관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이 없거나 네.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일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그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예. 그래서 저도 그 평론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고쳐 네. 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정원 언론 장악 문건이라든가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이나 저나 실제로 이제 현업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 당시에 실제 일들이었거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원론적으로 뭐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얘기하나에 따라서 그것이 신뢰감이라든가 무게감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실 어제 이제 장윤선 기자하고 얘기하면서도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예. 같은 그 말씀을 좀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이분이 지금 저희가 이제 소리로만 들었는데 지금 영상 안 나갔었죠. 저희가 소리만 들었었나요? 영상 나갔었나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표정이 굉장히 이제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본인은 지명됐으니까 또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 사안을 본인이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복잡하다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 의혹이라든가 특히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아들 학폭 문제 또 배우자 청탁 문제가 지난 주말에 또 보도가 됐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다면은 사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밝게 웃긴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은 화면을 보면서 예. 그 지난주에 언급을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자 청탁 의혹하고 또 아들 학폭 이 관련된 것도 이제 본인이 발언을 했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학폭과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표정이 밝은 건 그건 거야. 이거는 이제 추론입니다만은 네네. 나에게 어떤 의혹이 있더라도 인사권자가 나를 임명할 것을 내가 알기에 개의치 않겠다라는 게 아닐까. 이게 추론입니다. 이거는 추론 그 밝은 표정에서 네네. 당당한 표정에서 일반적으로 의혹이 있으면은 이런 뭐 장관 후보자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굉장히 좀 자세를 낮추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명도 하고. 네네. 근데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은 다 해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사권자는 어떤 식으로든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예. 자, 이 야당이나 뭐 여당이나 뭐 저희가 예상했던 반응들을 보입니다. 뭐 야당은 뭐 청문회에서 추궁하겠다. 또 여당은 뭐 낙마 사유가 뭐가 있느냐. 뭐 예상된 양당의 입장을 보이는데 각 당에서 이것 말고 좀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없을까요? 특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라면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예. 또 뭐 한방 얘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뭐 좀 뭐랄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그 뭔가 방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뭐 인사청문회를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굉장히 국민들도 정파적으로 나눠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도 굉장히 정파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네. 이를테면은 좌편향 언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민주주의의 최고의 가치고 그러니까 뭐 제퍼슨 같은 경우에는 신문 없는 정부를 택하느니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이제 언론의 자유의 어떤 본질 이게 민주주의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력이 사실상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치를 공유할 수 있고 민주당도 전 정부에서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은 겸허하게 좀 잘못을 인정하면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조금 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이제 의혹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딱딱 짚어서 이 부분이 어차피 임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제 언론의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조금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세밀하게 이제 청문회에 임한다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워낙 이제 논란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선 과정에서 이제 그대로 사실은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이제 인선이 된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민들 같은 경우 이번 청문회에 대한 그 기대치가 사실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워낙 요즘 의혹이 많고 뭐 양평 고속도로부터 해가지고 수해 뭐 이렇게 대응 못한 것 등등해서 의혹으로 덮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으로. 근데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민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가치의 문제라는 민주주의 네네. 본연의 가치의 문제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MBC에도 제 아는 지인이 많고 굉장히 많은 해직 기자들을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파성의 문제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언론이 해직된 거는 독재 정권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사실은.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를 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저 종합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동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국토부 장관 예. 그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번 그 윤석열 정부의 이제 장관들이 이제 정치인 출신들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맑은 표정이 아니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들의 모습에서 이제 저희 국민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이런 장관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오만하다고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오만하다. 예, 오만하는 건 이게 국민의힘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무직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이라는 거에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네네. 이걸 굉장히 갈라치기를 하고 굉장히 고압적인 태도로 이렇게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 믿는 구석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장관이든지 어느 정부의 어떤 장관이든지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일한다라는 그 태도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정파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네. 그 부분에서 겸허하게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여야 되는데 너무 오만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화가 많이 나요. 그래서 국민분들도 화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와 내가 개돼지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나. 국민분들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닌데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힘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저는 계속 시원하게 타격을 하게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 타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몽골을 다녀오신 게 아닌가 예. 시원한 곳에. 독을 좀 빼야지 이렇게 좀 더 잘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근 논란이 된 이제 요 얘기 이제 그만 접고 앞으로 뭐 계속 얘기가 될 텐데 그 LH 얘기를 좀 해보죠. 그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이 빠졌는데 이건 참 뭔가 이 공사 비리 관련된 얘기 나올 때마다 늘 철근 얘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번에 순살 아파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론에서. 예. 근데 닭가슴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깜짝 놀랐을 표현인 것 같은데 오늘 윤 대통령이 관련된 발언을 했죠. 이 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지하 네네. 주차장 시설 그 부실 공사 관련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다.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네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다 이뤄진 거다. 역대 이 정권에서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293개 단지 중에서 이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거동에 말씀하신 그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도 이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둥식이 있습니다. 네네. 기둥식이 있고 이제 벽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벽으로 하는 거하고 기둥을 세우는 건데 네네. 이게 아니라 기둥도 벽도 없는 대신에 여기를 이제 두껍게 그리고 철근을 넣어가지고 두껍게 하는 건데 이게 벽식 같은 경우에는 층간 소음이 벽으로 전달이 위에서 네네. 쿵쿵대면은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이 무량판 같은 게 량자가 대들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대들보가 없는 방식이니까 대들보가 없는 대신에 이제 철근을 넣는 가로 빔이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두껍게 안 하거나 부실하게 하면은 위에서 하중이 무거울 경우에는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원래는 무량식이 이제 공간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백화점 이런 데에서 썼는데 네네. 요즘은 최근에는 이제 무슨 주상복합이나 이런 아파트에도 많이 쓰는 건데 문제는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이후로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그때 이제 이거를 빼먹고 한 데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 전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293개 중에 293개를 지금 조사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2017년 이전에는 없었느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겠어. 저는 이거 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2017년부터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딱 출범할 때부터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 그 이전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많이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이동관 후보의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17하고 또 겹치는 부분이네요. 예, 이 부분이. 그렇죠. 예. 자, 과연 이제 이 조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민간 아파트에 이제 철근이 뭐 몇 개 빠졌고 또 뭐 어떤 보강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결과가 나오려면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면 지금 3개월 동안은 이 이야기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가장 지금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특히 이게 민간 아파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 이름이 실명이 나오기를 꺼려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겠죠. LH 같은 경우에 15곳이 나온 게 이름이 안 나왔다가 네네. 이제 빗발치니까 요구가 실명을 밝혀라라 하니까 밝혔는데 만약에 정부가 293개 중에서 한 뭐 100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네. 했을 때 그 민간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왜냐하면은 이게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민하잖아요. 예. 예, 굉장히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뭐 문제가 있으면 밝히는 거는 정부가 할 일이고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그러면 이제 보강 조치를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러면 그 건설사가 시공사가 뭐 보상을 할지 뭐 이런 법적인 문제들이 상당히 지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김은경 혁신위원장 민주당 청년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제 노인들을 미래가 짧은 분들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굉장히 좀 시끌시끌 논란입니다. 예, 이틀 전에 있었는데요. 이제 민주당 혁신위 주최로 진행된 2030 청년 좌담회에서 나온 발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째가 22살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중학교 때니까 한참 전 얘기죠. 네네. 왜 나이 든 사람이 우리 미래를 결정하느냐라며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평균 연령을 얼마까지로 봤을 때 자기 나이로부터 여명, 남은 수명까지 네. 그러니까 엄마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해서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이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반문을 좀 했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젊은 세대들이 많이 투표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노인들 그러면 투표장 나오지 말라는 거냐. 네. 약간 노인 폄훼 발언 이런 걸로 좀 논란이 많이 됐죠. 정치권에서는 간혹가다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이 발언을 실수를 해가지고 그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도 낭만이에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기 혁신위에서 이제 설명을 냈는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너무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의 투표를 조금 독려하기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거다. 나온 발언이다라는 거고 저는 이게 조금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이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계속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네네. 발생을 하냐면 뭐 초선 의원들은 코로나 학력 저하 세대하고 비교를 한다든지 네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인터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네. 아이디어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뭐냐면은 작년 1월에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7차 미래전망 전문가 포럼을 했는데 네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발제를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투표 총량제를 얘기를 했어요. 투표 총량제. 이게 뭐냐면은 본인이 평생을 살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하자. 몇 네. 번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젊은 네네. 세대들이 그 자기들의 의사 표현이 과소된다라는 거 수명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전문가들한테도 나온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이거가 정치적으로 발언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8세 투표 연령을 2008년에 16세로 낮춰버렸어요. 네.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들이 더 투표를 많이 해야지 이게 미래 세대를 결정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맥락상 조금 이렇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조금 문제가 좀 있지 않았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대라든가 성별이라든가 기타 이제 예민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발언할 때 굉장히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되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뭐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좀 그 뭐랄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죠. 예, 뭐 예전에 2004년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제 노인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된다라는 네네. 취지의 발언부터 해가지고 유시민 전 의원이 뭐 이제 60 이상이 되면은 뭐 이게 뇌가 뭐라고 했죠? 뭐 그런 발언부터 해서 이제 다 꺼냈는데 네. 다 부적절하죠. 다 부적절한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 취지가 조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 좀 그러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본인들도 젊은 정당이 아닌데 굉장히 젊은 척 하시는 게 저는 좀 이상한데 어쨌든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예. 사실은 뭐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 얼마 전에 그 뭐죠? 그 실업급여 네네네. 가지고 이제 박대출 네네. 정책위 의장이 실업급여라고 하면서 여자들 뭐 청년들 그렇죠. 이렇게 비하하는 발언도 했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든지 그거의 취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특정 세대를 비하하는 발언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그렇죠. 바람입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보안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네. 권력기관 개편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수사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1차 종결권을 이제 경찰이 가져가고 네네. 그리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모든 분야를 6대 범죄로 좁히는 이런 거가 이제 가장 핵심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경찰이 1차로 이제 수사권을 이제 종결을 하면은 이게 이의 신청권이 이제 고소를 한 사람이 있는데 이의 신청권이 이제 제대로 발의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법무부나 검찰의 논리니까 네네. 피해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지휘할 수 있고 또 하나 1차 수사를 경찰이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네. 그거를 직접 이제 개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령을 고치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을 좁히는 그런 법령에 좀 반한다.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시행령 정치냐 쉽게 얘기를 하면 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고 있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이제 검찰이 그동안 해왔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거의 다시 회복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둘 중에 하나는 검찰이 포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왜 전 세계를 봐도 다양한 수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 지휘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일본처럼 수사도 열심히 하지만은 경찰한테 권한을 주든지. 근데 네네. 지금 검찰의 문제점은 수사도 우리가 다 하겠다. 그 수사 지휘도 다 하겠다. 다 그게 하겠다. 전 세계에서 가장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검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6대 범죄에서 다 사실상 확대 지금 하겠다라는 것도 네네. 있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이런 시행령의 개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그럼 무엇을 내려놓고 있는가? 이를테면은 뭐 최은순 씨 장모 최은순 씨 기소조차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기죄로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5년 이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사문서 위주로만 해서 1년 이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네. 지적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그러면 검찰은 본인들이 내려놓고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인가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과연 이제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궁금해지는데 법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최정화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가 이제 네네. 언론 인터뷰를 한 건데 법에서 원칙적으로 경찰이 모든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를 하고 검찰은 예외적으로 2대 범죄를 수사하라고 정해 놓은 건데 이런 법 취지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제 검찰이 다 하겠다. 네네. 그러면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시행령으로 다 무력화하는가 시행령 정치 이게 그러니까 국회 다수당이 아니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다수당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사실 경찰도 좀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경찰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검찰이 타사건건 또 수사지휘를 하게 되면은 업무량이 더 늘어난다라는 네. 것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또 이의 신청권이 그동안 좀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이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또 한쪽의 방향이 생겼다라는 지적도 있고 하지만 네. 경찰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들의 권한이 줄어들고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 여행에서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냥 갑작스럽게 모셔서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아주 목요일날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에디터였습니다.